네, 정치로킥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방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 좀 짚다가 본방을 좀 마무리했는데 혹시 뭐 두 분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AS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가 중국 러시아와의 실리를 늘 생각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막 무기 지원을 즉각적으로 하거나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당연히 균형은 필요하죠.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건 굉장히 큰 잘못이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점점 요구받는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국가가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한 20여 개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나토 회원국이야 예. 거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전통적으로 중립을 지키던 국가들도 이제는 러시아의 팽창 정책 이대로 두고 봐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돕고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반대로 그럼 우리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많은 국가들이 야, 그 중국이 대한민국 뭐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중국이랑 뭐 수출입 관계 많으니까 그 뭐 그냥 놔두고 두고 보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적극적인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도 문제고 형식도 문제고 다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나토 등에서 계속해서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는 교전국가의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칙을 세워놓고 그걸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을 때도 역시나 우리는 직접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출된 문건을 통해서 나타낸 탄약의 어떤 우회 수출 이거는 결국에는 국민을 속이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러한 어떤 수출이 러시아의 경제 안보적인 어떤 보복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핵과 관련되어서 기술적인 어떤 고도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 러시아가 직접 기술이나 이런 걸 지원했을 때 우리가 무슨 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결국 이 포탄 수출이라고 하는 것, 무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너무나 민감하고 파괴력이 큰 이슈인데 이것을 그냥 띡 외신과 관련되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로 그냥 갑자기 던져버렸다. 그건 너무나 심각한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고요. 대통령이 갑자기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러시아 반발이 있고 문제가 되니까 슬그머니 이게 또 아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이런 정책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갑자기 우리가 무기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정쟁 범죄가 벌어지면 우리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내지는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러시아에 대한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메시지 뭐 저도 약간 좀 너무 뭐랄까요? 이렇게 좀 쌓아 올리는 거 없이 조금 나가셨다라는 느낌은 들었지만 저는 뭐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라고 근데 저는 약간 뜨악했던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인데 지금 보도 찾으면 뭐 부차에서니 어디니 민간인 학살했던 게 여러 건이 있는데 민간인을 학살한다면 이라는 가정 화법을 쓴 게 애써 모른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아니 설마 대통령 그것까지 모르면서 그 발언을 했을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았겠죠. 어떻게 읽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워딩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민간인 학살의 어떤 양상이 더 심각해진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나 마사지하는 같은 대통령 메시지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애초에 그렇게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과거에 보면은 대통령이 좀 단정적인, 그러니까 실제 사실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MBC 그 인터뷰에서 보면 그래서 관련 부분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발언을 당연히 나오거든요. 모니터링 하고 있죠. 예.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도 국내 정치는 몰라도 외교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지금 워딩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저 본방에서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 짧게 요거까지 여쭙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그 넷플릭스 투자 유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중간에 보고했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는데 적절성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남국 의원님은?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의원실에 의원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현안을 이렇게 말씀드리러 올 때 보고하러 온다고 표현을 하지 않고요. 설명드리러 온다고 하거든요. 약속 잡을 때. 그 말은 보고의 대상이 아니고 공적으로 보고의 대상이 아니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설명한다. 법안에 대해서 여러 현안과 관련된 부분 설명하러 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건 아니더라도 자꾸만 그 초기부터 대통령실의 V2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게 오해다. V2가 아니라 V1이 김건희 여사고 V2가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뭐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된 부분 등등에 있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있는 와중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의 실무 담당자가 중간 보고까지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이 기자들이 대통령실 기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넷플릭스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전 브리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전 브리핑에 설명이 없었냐라고 하니까 보안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보안을 지킬 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중간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이 김건희 여사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보고를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대통령실의 해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보면 영부인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즘 표현으로는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규정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고 영부인은 법적 지위가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정이라는 게 꼭 법적인 그 어떤 뭐 워딩 이런 것보다도 선언을 해야 돼요. 이제 그게 각 정권마다 매번 다릅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영부인의 역할도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 정권 하에서 영부인은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라는 어떤 사전에 선언이 돼 있어야 국민들이 영부인이 어떤 활동을 할 때 아 그래 저렇게 한다고 했었지. 선언했죠. 내조에 전념하기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조에 전념하기로 했다라는 게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대통령 대신 행사도 많이 가시고 그 육견, 그러니까 그 개고기 식용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의 어떤 사실 정책적 소신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바로 보면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결하겠다. 그러니까요. 그건 정책적 방향성이잖아요. 그런 것도 얘기하시고 이번에 넷플릭스 투자 유치에 있어가지고도 본인이 보고도 받고 어느 정도의 뭐 역할도 하고 그러면.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럼 과거에 우리가 약속했던 것이 실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국민 여러분 죄송한데 우리 임기 중에는 배우자가 이런 역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명확한 어떤 선언과 국민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없이 점점점 그냥 어떤 역할 범위가 확대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국민들께서는 야 이거 뭐지? 그럼 왜 옛날에는 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거야? 라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순방 다녀오시면은 명확하게 그러면 배우자가 이런 역할을 할 거다. 그때 그 약속을 못 지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는 워딩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부인의 역할이 뭐하냐,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바뀌느냐, 변화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법적인 권한이 없는 이 김건희 여사가 여러 공적 라인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공적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보고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말하면 이 중간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진행 단계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의중을 확인하고 대통령의 의중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의중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의심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영부인의 역할을 확대하냐 역할을 축소하냐 이 내조에 머무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법적 권한 없는 영부인이 공적인 이 일에 관여하고 있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도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아니 물론 저는 뭐 법과 제도 정비도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한번 미국의 영부인들 한번 보십시오. 생각보다 정책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이 어떤 뭐 약간 뭐 그 어떤 홍보대사 같은 역할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지 뭐 어떤 각자의 아젠다들 뭐 예를 들면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뭐 아마 뭐 약간 레이시즘 관련해서 이런저런 어떤 많은 메시지들도 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 비서실장이 있을 정도로 영부인 보좌 조직이 굉장히 커요. 당연히 공적 조직에 보고도 받고 보좌도 받고 메시지도 내고 그럽니다. 공적으로.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예를 들면 야 미국 영부인은 왜 이렇게 공적 지위도 없는데 뭐 그런 식으로 활동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 두 분의 그 말씀에 조합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두 분이 공유하는 거 내조에 전념한다고 말을 바꾼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무조건 성립이 되고 두 번째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천하람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것도 나는 요를 한번 관심 갖고 해보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자체에 이제 여기서 하나였더니 감시망이 성립이 되고 일하는 과정 자체가 투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어떤 불필요한 국정 개입 논란이라든지 그렇죠. 의혹 이런 것 돼야 자체가 돼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네. 제가 해석을 잘하는 거죠. 네. 아, 오랜만에 뭔가 뭘 오랜만이야 오랜만.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갑자기 제기됐고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더 하고 싶네요. 네. 네. 넘어가야 됩니다.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귀국까지 했고 뭐 출국 금지 조치 당했다는 또 어제 뉴스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거는 천하람 위원장이 아마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성공을 좀 해주신다면. 네, 일단 저는 송영길 대표 보면서 와 진짜 민주당이 이제는 도덕성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안 쓰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여유로워요. 송영길 전 대표 모습 보면서. 그리고 민주당의 전체적인 대응도 보면 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 50만 원 뭐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무슨 갑자기 송영길 대표에 대한 용비어 청가를 막 부르더라고요. 뭐 통 크다, 뭐 무력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이분들은 진짜 대단하다. 어떤 그 삐뚤어진 동지 의식이 작용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못을 저지르려면 민주당에서 정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또 송영길 대표도 되게 여유롭잖아요. 뭐 들어오면서 한동훈 장관 코스프레 비슷하게 하시질 않나. 외토에다가 책 들고 들어온 거 빨간 책 이렇게 딱 들고 들어오시질 않나. 뭐 기자들이 질문해도 뭐 본인은 다 모른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말로는 본인이 책임지고 뭐 탈당하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냥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에 대한 도리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무 생각을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인상을 많이 봤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 이야기도 좀 듣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 문제 이 사안은 굉장히 당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당 대표 지도부가 심야에 뭐 4-5시간까지 긴급 최고위원을 열어서 회의를 할 정도로 신중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2주 전에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진상조사와 관련되어서 당에서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송영길 당대표가 책임을 지고 귀국해서 모든 것을 좀 국민에게 좀 설명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 이제 이미 뭐 프랑스 대학에 이제 초대되어서 여러 가지 강의 계획과 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즉시 귀국해서 국민 앞에서 사죄드리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어떤 비판이다라고 좀 지금 천하람 변호사님 말씀은 너무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지나친 어떤 발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저는 거꾸로 민주당이 더 쇄신하고 자성의 노력을 보이는 만큼 국민의힘도 역시나 마찬가지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서 공천헌금 여러 가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뿐만 아니라 박순자 전 의원, 하영재 의원에도 동일한 사건이 계속해서 훨씬 더 큰 액수로 벌어졌는데 김기현 대표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국민의힘 지도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히 도덕성이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선적인 정당 내로남불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아주 심각한 어떤 도덕 불감증에 걸린 정당이 돼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전 지역위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의 갑질로 인한 공천 헌금 또는 이런 어떤 소위 말해서 지역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를 각출하는 그런 불법적 문제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김연아 의원 사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조금 더 뭐 사실관계를 봐야 되겠지만은 좀 안 좋잖아요. 아니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런저런 제도적인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은 특히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금품이 오가는 건 우리 어떤 정치에 굉장히 안 좋은 관행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것도 좀 나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죄송합니다. 이런 게 터지니까 저도 과거에 공천헌금 건이 많이 있었죠. 많았죠. 예. 근데 이제 저는 특히나 공천헌금을 못 받는 지역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아니 뭐 농담 삼아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아무튼 이거는 정말로 근절돼야 되는 문제고 저도 당에서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근데 이제 하영재 의원과 관련해서는 뭐
그래도 얘기하자면은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 뭐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키지는 않는 당이니까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누가 못하냐를 가지고 또 얘기하기가 하면 뭐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진상조사 해봤자 별로 소용없다라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 뭐 누구 불러가지고 물어본다고 제가 돈 받았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어디까지 부를지도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맞죠. 익명이니까. 지금. 네, 그래서 저도 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가해 보이니까 이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로 민주당에서 예를 들면 물밑에서라도 지금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전달 체계 역할을 했다라는 분들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책임지라고 얘기하고 뭐 아니면 정말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이런 와중에 고뇌에 차서 우리 진상조사 하려고 해봤는데 이거 했다가 오히려 별거 안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 국민들도 이해하시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 빛이 일죠.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뭐 이거 뭐 돈 얼마 예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실비 수준이고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뭐 정말 별 대단한 조치가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 진상조사 안 하겠다라는 것도 그냥 어떻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진상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천하람 위원장도 동의를 했으니까 논점을 그러면 예를 들어 한번 제가 약간 바꿔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그거 말고 지금 실명에 나왔던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 같은 경우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의 탈당을 이야기하면서 권익위에서 이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사람이 일단 먼저 그 탈당을 요구를 했던 전례에 따라서 나도 탈당을 한다고 밝혔다면 마찬가지로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서도 그와 동일한 잣대로 조치를 당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나올 수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에서 특정한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도 당에서 탈당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뭘 그만두라, 정치를 뭐 정계를 은퇴해라 이런 요구를 하진 않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각각의 개별 의원님들께서 스스로 판단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과거에 이제 땅 투기 의혹 논란이 벌어졌을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딱 누구를 찝어가지고 당에서 나가라, 안 나가면 제명하거나 징계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당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어떤 판단을 해주는 게 좋다라는 그 권유를 했던 것이었고요. 나가지 않았던 의원님들에 대해서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직접적인 최소한 공개적 권유라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아마 지도부에서 저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천하람 변호사님은 당에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고 굉장히 미온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부 약간 실수가 있다라고 보는 인터뷰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님들이 바로 이제 곧바로 사과 메시지를 내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지도부의 뭐 실수라는 게 뭐 돈 얼마 안 된다 그 얘기. 뭐 차비나 뭐 밥값 정도밖에 안 된다 가볍게 이렇게 평가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바로 즉각적인 사과를 했고 당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논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했고 지도부의 입장은 시종일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더 나아가서 이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 의혹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 그리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더해서 공천헌금이라고 하는 것 동봉투 의혹 못지않게 정말 매우 안 좋은 정말 더더욱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형법적으로도 더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박순자 의원님 사건, 하영재 의원 사건 김연아 의원님 사건 터졌을 때 일체 국민의힘은 사과나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 이런 것들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자격 어떤 말로 계속해서 이렇게 민주당만 비난하는지 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공천헌금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모르겠습니다. 저희 지지층만 그렇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전당대회에서 뭐 10명 이상의 의원들에게 시스템적으로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돈 봉투 돌리는 거는 사실 좀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좀 더 가는 것 같고요. 뭐가 더 잘 나쁘고 좋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저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신 게 민주당이 참 안일하다라는 느낌이 오히려 저는 드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LH 사태랑 이번에 돈 봉투 의혹 사태를 놓고 보면 사실 생각해보면 돈봉투 의혹이 더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LH 사태 때 그 뭐 투기한 거, 투기 자체는 뭐 대부분의 경우에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범죄인 것도 일부 있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 한 가지죠. 딱 한 가지. 그때는 선거가 눈앞에 있었고 지금은 선거가 그래도 아직 좀 떨어져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지부진하고 대통령 지지율 뭐 더 안 좋으니까 뭐 우리 이렇게 해도 대강 뭉개도 뭐 다음 총선 때까지 상관없어 이러니까 사실 안 하는 거잖아요.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장경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안 된다 이런 것도 최근에 저희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징계하라라고 언론에서도 국민에서도 국민께서도 지탄하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장경태 최고위원도 징계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그러면 논점을 약간 돌릴게요. 자, 이 의혹의 어떤 그 중대성과는 별개로 왜 지금 나오느냐의 어떤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니 이게 이제 그 이정근 전 사무부 장관 핸드폰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아니 그 사람이 체포되고 구속 기소된 게 언젠데 6달이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 나오는 거 아니야? 결국은 타이밍 잡은 거 아니냐? 검찰의 기획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그 주장이 나오는데 제가 어제 마침 이제 검찰 출신 이제 그 유상범 의원과 인터뷰가 있어서 그걸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 주장은 이정근 부총장의 핸드폰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고 그 문제의 녹음 파일이 입수된 게 아마 그 2달 뒤인 걸로 자기는 알고 있다. 그다음에 녹음 파일이 3만 개나 되다 보니까 푸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뭐 타이밍을 조절한 것 같지는 않다. 유상범 의원의 해석은 이런 것이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게 검찰 발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검찰에서 녹취록 형태의 부분들이 뭐 일부 뭐 좀 이렇게 사건 관계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봐도 녹취 파일이 통째로 밖으로 나가고 이런 거는 저는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보면 출처 자체가 저는 이정근 씨 뭐 변호인이든 가족이든 뭔가 그쪽과 관련된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관련해서 어제 유상범 의원이 주장한 쪽 중에 하나가 이정근 부총장이 검찰의 진술을 상당 부분 한 걸로 알고 있다. 이 발언도 있었습니다. 거기 뭐 자기도 민주당 난리 난다 하고 뭐 거기 변호인도 정철승 변호사인가요? 그분도 그랬던 걸 보면 이제 결국은 그런 서운함인 것 같아요. 1심 판결 최근에 나왔잖아요. 왜 민주당에서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느냐. 나만 죽을 수 없다. 뭐 이런 심리가 반영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정근 전 부총장 측의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김남국 의원님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이 녹취록 3만 개가 11개 휴대폰에 있던 것을 검찰에서 입수를 다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뭐 사본을 만약 복사해서 어디 언론에 누군가 제3자가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특정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전달하기 쉽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몇 년형을 더 산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민주당이 밉다, 민주당에 서운한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4년 6개월 1심 선고를 받았는데 더 변호사비 막 수천만 원 들어가고 더 몇 년 1, 2년, 2, 3년 재판받고 그래서 결론이 2, 3년간 더 징역형을 사는 그런 어떤 복수를 생각하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 보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검찰에서 일부 언론에 흘린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 뭐 영화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더킹이라는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특수부 수사 자체가 알겠습니다. 캐비넷에 사건을 넣어놨다가 하나하나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그러면 이거 한마디는 붙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기획수사고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정말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과거와 잘못된 어떤 관행이라도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더 이걸 계기로 쇄신해야 된다고 제가 이 문제를 꺼내든 이유가 바로 그 지점인데 지금 두 분이 그러니까 의견 통일을 봤던 부분이 민주당의 자체 진상조사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상황 인식은 공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검찰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중간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김남국 의원께 제가 확인 질문을 드린다면 그런 거와는 별개로 검찰 수사 결과를 중시하고 일정하게 존중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지도부가 처음에 사과 메시지를 내면서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다. 저희가 아무리 하더라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도 불가능하고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렵고 조사를 했을 때 그 조사를 또 국민들에게 신뢰받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고려 없이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일정 부분 존중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왜 우리나라 정치 뭐 저도 뭐 포함이지만
그냥 깔끔하게 잘못했다고 말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하긴 했는데 검찰이 기획수사일 수도 있어. 검찰이 작업하는 거야. 지지율 떨어지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제대로 된 사과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각도 보면서 아, 여기서 각도 약간 틀어가지고 검찰 악마화하는데 우리 에너지의 일부를 써야지. 이게 뭐가 솔직히 제대로 된 사과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 우리가 뭐 잘못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있어. 이건 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김남국 의원 말씀하시는 거 다 추측이잖아요. 검찰에서 이거 나왔다는 어떤 약간의 증거라도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 우리 보니까 검찰은 항상 기획수사하고 뭐 항상 유출했을 거야. 이거 그냥 민주당의 선입견만 그대로 뭔가 투영해가지고 사과라는 거를 희석시키는 건데 저희 이런 자세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정치권에서 어떤 문제 잘못을 했을 때 물타기 하지 말고 그것을 사실 깔끔하게 사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보세요. 이거 대통령이나 대통령이나 앞뒤 문장이 100% 모순이잖아요. 대통령이나 뭔 일이 발생하면 오히려 언론 때려잡고 수사하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깔끔하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 마지막 질문 이걸 드릴게요. 자, 아까 했던 얘기 연장선상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그럼 김연아는요? 그럼 박순자는요? 이렇게 좀 되묻는 게 있어요. 자, 이게 그 당을 대표하는 대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냐를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던데 일단 김남국 의원님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방금 제가 한 말이 그 마음인데요. 제가 지금 MBC 시선집중에서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지난주에 더 라이브에서도 똑같이 말을 했습니다. 정말 국민이 봤을 때는 저도 국민이었을 때 정치인들 잘못한 일 있으면 사과 잘못했다 죄송하다 정말 이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깔끔하게 하면 되는데 사과도 사과의 표현인 것 듯 아닌 듯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꼭 사과하라라고 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이런 국민의힘의 전에 어떤 잘못했던 것을 끌고 들어가면서 사과하는 그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봤을 때 과연 눈높이에 맞는 사과인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네.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연아 의원님, 뭐 박순자 의원님, 하영재 의원님 이 건은 또 언론에서 비판하고 또 뭐 다른 어떤 평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지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대표님께서 이렇게 나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토크가 건전한 것 같은데 천하람 위원장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딩동댕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 연장 방송이 뭔가 좀 헷갈린다고 요일 변경이 좀 많아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정합니다. 좀 약간 부분 조정이 좀 계속 있다 보니까 요일이 고정이 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쭉쭉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치 록킥이 이번 주부터 이제 연장 방송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작이 됐고요. 다음 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약 한 달간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월요일에는 이제 계속 월요일에 나왔던 정치는 팀킴이 아마 타이틀을 바꿔서 멤버가 좀 약간 교체가 되기 때문에 타이틀을 바꿔서 나갈 거고요. 목요일에 방송됐던 천기 누설이 화요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정치로킥 연장 방송이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는 금요일에 방송됐던 언중요골이 당분간은 목요일에 방송이 되고 금요일에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는 이제는 말한다. 요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와 하는 이제는 말한다가 지금 두 번 남아 있기 때문에 두 주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제 후속편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신비주의에 따라서 누군지는 공개를 안 하고 다만 또 그 인터뷰의 어떤 또 이제 일정 때문에 이제는 말한다 후속편은 또 그때는 목요일 날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복잡하네요. 언중요골이 그때는 금요일로 간다. 그렇게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설명하기 힘드네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헷갈리게 해서 근데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치로킥 연장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